마실수록 서서히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독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남자가 내뿜는 위험한 향기는 이미 제 영혼을 잠식해버린 아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투명했지요. 오후 정오가 되면 거실 통유리창을 넘어와 정확히 소파 끄트머리에 내려앉는 그 네모난 빛 조각 말입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긋남 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햇살이었어요.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그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질서 정연함. 그래서 끔찍하도록 완벽하게 지루한 삶이었지요. 저는 그 정오의 햇살 아래서 식어가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화분의 잎사귀를 닦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태엽에 감겨 움직이는 인형처럼 혹은 이 거대한 저택을 떠도는 유령처럼 말이지요. 먼지 한 톨 없는 서재, 오와 열을 맞춰 정리된 그릇들, 그리고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사람들은 저를 보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사세요? 안정적인 전문직 남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 그리고 부부 싸움 한 번 없는 평온함. 남들이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그림 같은 풍경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완벽함이란 것이 사실은 생명력을 잃은 박제된 나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마치 강력한 방부제로 처리된 표본실처럼 이 집에는 썩지도 않지만 동시에 살아 숨쉬지도 않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제 안의 깊은 곳, 그러니까 영혼이라 부를 만한 그 어딘가가 이미 골마서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다고 해도 애써 무시했을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에게 삶이란 오직 플러스와 마이너스, 숫자로만 이루어진 견고한 성체였거든요.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감정이라거나 외로움 같은 단어들은 시스템을 방해하는 비효율적인 오류 코드에 불과했으니까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방금 혀끝에 닿았던 커피의 쓴맛도 심지어 제 목구멍을 넘어가는 숨소리조차도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서 있는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으니까요. 그저 누구의 아내,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표가 붙은 깨지기 쉬운 유리, 장식품처럼 진열장 속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 견고하던 유리 감옥에 균열이 생기는 건 너무나도 평범하고 나른했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벼르던 일이었어요. 잘못 산 고전 음악 CD를 교환하겠다는 그 사소한 핑계가 저를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라면 백화점이나 대형 서점으로 향했겠지만 그날따라 저는 무엇에 홀린 듯 도심 깊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헷갈려하는 좁은 골목길 끝자락, 간판조차 칠이 벗겨진 낡은 레코드 가게였지요. 딸랑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감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섬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의 신음, 묵은 먼지와 오래된 종이가 사가가는 냄새, 그리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입자들 사이로 흐르는 묵직한 첼로 선율. 그 모든 것이 몽환적인 안개처럼 저를 감싸 안았지요. 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카드를 찾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척이 느껴진 것은 단순히 누군가 뒤에 서 있다는 물리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공기라는 막을 찢고 들어와 제 뒷덜미를 겨누는 것 같은 예리한 파장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갑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낯선 남자의 체온. 아주 미세한 공기의 떨림이 제가 걸치고 있던 얇은 캐시미어 가디건을 뚫고 들어와 피부 깊숙이 문신처럼 새겨지는 듯 했지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본능적인 긴장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것은 시각이 아니라 후각이었습니다. 그의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서 나던 살균 소독된 듯한 비누 향이나 사교 모임에서 맡던 값비싼 명품 향수 따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게 안의 눅눅한 곰팡내 속에서도 선명하게 피어오르는 아주 짙고 위험한 향기. 잘 길들여진 가죽 냄새와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된 위스키의 향, 그리고 방금 피우다 끈 듯한 희미한 담배 연기가 절묘하게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퇴폐적이면서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지요. 나른하고 권태로웠던 나의 모든 감각세포들이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이성이 위험해 피해야 해라고 경고음을 울려대기도 전에 제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암컷으로서의 본능이 먼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위험하다. 하지만 알고 싶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손으로 CD 케이스를 정리하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시선이 허공에서 얽혀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짙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얄팍한 단어로는 그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마치 주변의 모든 빛과 소리를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면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푸르스름한 턱선은 베일 듯 날카로웠고 단추를 두어 개쯤 풀어헤친 검은색 셔츠 깃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은 건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0.1초의 순간 동안 저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눈빛 하나로 제 껍데기를 뚫고 들어와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을 꿰뚫어 보는 듯 했으니까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뜨거움, 질식할 것 같은 자유, 그리고 무책임에서 더 아름다운 타락의 가능성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옆에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말이지요. 그는 제가 계산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침묵의 시간조차 참을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텔레파시처럼 저에게 명령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서 움직여. 하지만 내 곁을 떠나지는 마. 제 심장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좁은 흉곽 안에 갇힌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탈출하려는 듯 쿵, 쿵, 쿵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으니까요. 그 격렬한 박동 소리가 그에게까지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요동치는 심장 박동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계산을 마치고 주인이 건네는 거스름 돈을 받아 지갑에 넣으려던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운명이 파놓은 함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손이 지갑을 닫으려고 움직이는 궤적과 그가 계산대에 놓인 작은 금속 펜을 집으려 손을 뻗는 궤적이 정확히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 마디가 스쳤습니다. 탁,
단순히 정전기 같은 찌릿한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압 전류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뜨겁고도 선명한 낙인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칠고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저는 그 남자가 가진 야수 같은 에너지를 통째로 흡수한 듯 온몸의 솜털이 일제히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7년. 남편과의 의무적인 접촉 외에는 그 어떤 자극도 없었던 지난 7년의 세월. 그 견고하게 쌓아 올린 도덕과 이성의 방어막이 단 1초의 스침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에 댄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젖은 눈빛은 이미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놀란 제 눈동자부터 떨리는 입술,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쇄골 라인까지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가게 안에 흐르던 클래식 선율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터져나올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의 좁은 틈을 메우며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침묵을 깬 건 결국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실례했군요.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예상했던 대로 낮고 굵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첼로의 현을 긁는 듯 듣는 이의 고막을 지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음색이었지요. 그는 사과를 했지만 그 말투 어디에도 미안함 따위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에는 은밀한 조소와 확신이 배어 있었지요. 당신도 느꼈지? 방금 그 전율을. 그리고 당신도 싫지 않았잖아. 라고 속삭이는 듯한 오만하고도 매혹적인 태도. 그 뻔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자리,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 바로 앞에 위태롭게 서 있구나. 입술이 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몸을 돌려가게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지만 발바닥이 모래 늪에 빠진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처럼 제 등 뒤를 지지며 옷을 태우고 살갗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시선으로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니까요.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세상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수요일 오후의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사람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길을 걷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안의 세계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뒤였습니다. 가게에서 몇 걸음 벗어나 골목 어귀에 서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짙은 수컷의 냄새, 저를 집어삼킬 듯한 검은 눈동자, 그리고 손마디에 남아있는 화상 같은 그 촉각. 그것들이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머리가 아닌 본능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유혹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차가운 이성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절대 안 돼. 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미쳤어? 지금 내가 가진 그 평온한 삶을 내 손으로 파괴하려는 거야? 하지만 등 뒤에서 타들어가는 듯한 그 짜릿한 여운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가져. 이게 진짜 너야. 저 남자가 가진 걸 훔쳐. 내 삶이 될 수도 있었던 저 뜨거움을 놓치지 마. 제발 살아있음을 느껴봐. 결핍된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허함. 그 텅 빈 구멍이 그 남자의 존재라는 강력한 유혹으로 채워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성은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제 안에 굶주린 본능은 그가 설령 독이 든 성배라 할지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고 들이키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멈추고 홀린 듯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낡은 문 너머에 그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치명적인 끌림에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해 버려야 할까요? 제 손끝은 여전히 그의 거친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잔인한 기억은 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평온했던 세계는 끝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낡은 문 너머에 그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치명적인 끌림에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해 버려야 할까요? 제 손끝은 여전히 그의 거친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잔인한 기억은 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평온했던 세계는 끝났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몸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열기가 들끓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CD를 건네며 스쳤던 그 짧은 찰나의 접촉. 그것은 마치 불에 댄 낙인처럼 제 피부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안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음.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아니, 제가 숨쉬는 세상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낡은 레코드 가게의 먼지 냄새와 묵직하게 깔리던 재즈 선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의 눈빛이 저를 집요하게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푸스름한 빛이 거실 창을 넘어올 때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코끝에서 낯선 향기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분명 제 옷에서는 섬유유연제 냄새만 나야 할 텐데 기이하게도 그가 남긴 짙은 위스키 향이 그 쌉싸름하고 위험한 오크통의 향기가 제 호흡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요?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틀은 저에게 마치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그 레코드 가게의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후의 오후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알 수 없는 숫자의 배열.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메시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클래식 CD는 잘 들으셨나요? 그날 계산대 옆에서 당신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떨림을,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평온한 가정주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그는 한눈에 읽어냈던 것입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짜릿한 해방감이 제 척추를 타고 올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꿰뚫어 보았다. 누군가 나의 진짜 모습을 감지했다. 그것은 이 평온하고 지루한 관계의 파국을 예고하는 종소리였습니다. 마치 장례식의 조종처럼 혹은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제 귓가에 울려 퍼졌지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즉시 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흔적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문자를 본다면? 아니, 누군가 내 휴대폰을 훔쳐보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액정 위에서 글자들은 사라졌어도 이미 제 머릿속에 불로 지진 듯 각인된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문장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텅 빈 집, 커피를 내리던 중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어제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깊은 곳에 가두고 있어요.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 않나요? 밖은 훨씬 더 숨막히게 아름다운데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었습니다.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정확해서 피할 수 없는 유혹. 그는 제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가 말하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은 저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그 낡은 문 뒤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차단해. 지금 당장 차단 버튼을 눌러. 이건 미친 짓이야.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야. 나의 손가락은 실제로 그 차단 버튼 위에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다시 지루하지만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의 끈이 숨구멍이 끊어질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던진 밧줄을 놓아버리면 저는 다시 무색무취의 늪으로 가라앉아 영영 떠오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왔을 때 그는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재혁? 레코드 가게 주인의 이름은 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그 가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혹은 제가 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자였지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짧고 은밀하며 위태로운 대화들. 밤 11시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 규칙적인 콧고리를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휴대폰의 푸른 불빛에 의지해 그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는 밤의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저의 경계를 허물고 방어막을 찢어놓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마도 무색무취의 일들에 대해 생각했을 것 같지만 화면 위로 떠오른 그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거실 구석에 CCTV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저를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짐작이 맞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와 세탁기 코스에 대해 생각했죠. 당신의 삶은 어떤 색깔인가요? 저는 용기를 내어 되물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매우 짙은 밤색. 당신이 섞이기 두려워하는 그 색깔이죠.
하지만 그 밤색 안에는 당신이 찾던 모든 빛이 숨어 있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선명해지는 법이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문자는 단순한 디지털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오라는 은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영혼의 틈새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도발적인 질문들에 답을 보냈습니다. 7년간 남편에게도, 친정 엄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내면의 갈증과 결핍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낯선 남자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가장 아슬아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과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샐러드와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고 공기는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포크로 고기를 썰며 그날의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 길고 지루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이번 분기 반도체 지수가 예상보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요? 영혼 없는 추임새를 넣으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두었던 제 휴대폰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띠링. 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남편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동시에 액정 화면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제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의 속삭임이라고 바꿔 저장해둔 가명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알림 설정 실수로 화면에 미리 보기로 떠버린 메시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만질 때도 당신은 저를 생각하나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 문장이 마치 거대한 네온사인처럼 식탁 위에서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짐승처럼 빠르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탁! 휴대폰이 식탁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손에 나이프를 쥔 채 샐러드를 썰다 말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떨리는 손끝에 그리고 뒤집힌 휴대폰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안경 너머 무심한 눈동자가 제 모든 거짓말을, 제 추악한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너무 가까이 두는 것 같군. 중요한 연락이 자주 오나 보지?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단순한 호기심 혹은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억지로 평온함을 쥐어짜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업무용 단체 채팅방 알림이에요. 주말 동안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생겨서요. 요즘 팀장이 자꾸 늦은 시간에도 연락해서 스트레스네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업무, 팀장, 스트레스. 남편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의 조합. 남편은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너무 무리하지 마. 밥 먹을 때는 좀 꺼두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업무라는 단어에 안도한 그는 다시 자신의 안전하고 지루한 숫자의 세계로 돌아가 고기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식탁 아래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공포.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느낀 기이한 쾌감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 뒤로 금지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아슬아슬한 스릴, 이 전율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이 위험한 유의에 중독되어 버렸다는 것을, 도망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욕망을 누를 힘이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역은 저를 초대했습니다. 도심의 한적한 곳,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낡고 비밀스러운 공간, 그의 개인 와인바 겸 작업실로 말입니다. 함락. 네, 그것은 완벽한 함락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를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단 한 번만 이 지루한 감옥에서 탈출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자.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 현모양처로 돌아오는 거야. 물론 그것이 지킬 수 없는 약속임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남편에게 친구의 생일 파티가 늦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너무나 매끄럽게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죄책감보다 기대감이 앞섰기에 가능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던 옷을 꺼냈습니다.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 목선이 깊게 파이고 등 뒤가 서늘하게 드러나는 옷, 화장대에 앉아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저는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 밤에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욕망을 가진 한 여자,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역이 알려준 장소는 예상대로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 골목, 낡은 건물의 2층,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자 굳게 닫힌 낡은 문 뒤에서 옅은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익숙한 향기, 가죽 냄새, 위스키 향, 그리고 위험의 냄새.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린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깊은 눈동자를 빛내며 제역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맞이하는 포식자의 미소이자 승리를 확신하는 정복자의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여왕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빛은 결국 어둠에 굴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오만한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발로 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온 불나방이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몽환적이었습니다. 벽난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의 옅은 불빛, 와인 잔을 스치는 붉은 조명, 그리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들마저 관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제역의 손이 제 등 뒤의 문을 닫았습니다. 달칵? 그 작고 명쾌한 금속음이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규칙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제역이 제게 와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와인은 짙은 루비색이었고 잔을 건네는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제 몸의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단숨에 와인을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뜨겁게 내려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몸속의 모든 경계심이 녹아내렸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시끄러웠습니다.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끈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온과 벽난로의 열기,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제 욕망의 열기가 뒤섞여 숨쉬기 어려울 만큼 높은 밀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왔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마치 제 귓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빈 와인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요.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가 갇혀 있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 밖으로 나온 인어처럼 헐떡이고 있었죠.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이젠 숨을 쉬어도 됩니다. 아주 깊게 마음껏.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피부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짙은 사약 냄새가 저를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조각이 도망쳐라고 외쳤지만 제 다리는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이미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에 포박당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아니 평생 처음 느껴보는 생생하고 날카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의 속삭임이 제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 남자가 나를 망가뜨려주는 것, 이 숨막히는 질서의 세계를 부수고 나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주는 것, 그 욕망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었겠지요. 제 흔들리는 눈동자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제 입술에 그의 숨결을 겹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집요했습니다. 그 접촉은 단순히 입술과 입술이 만나는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낚아채고 나의 이성을 집어삼키는 포식행위였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기꺼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의 끈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툭 하고 터져버린 현악기의 줄처럼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의 제동장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그를 갈망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쇼윈도 안의 마네킹처럼 박제되어 있던 나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순간이었지요. 내 손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의 단단한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조난자가 마침내 발견한 오아시스의 얼굴을 처박듯 나는 7년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듯 그에게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작업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산소가 고갈된 듯 희박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고 그 열기는 이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우리의 거친 호흡 소리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벽난로의 장작 소리뿐이었습니다. 스르르. 내 드레스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며 부드러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쓰고 있던 우아한 사모님이라는 가면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옷감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서늘한 공기 대신 그의 뜨거운 체온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우리의 피부가 맞닿았을 때 나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감정과도 같았고 동시에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와 파멸이 사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난로의 일렁이는 불빛이 우리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짐승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깊이 묻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짙은 물감 냄새와 사약 냄새, 그리고 남자의 냄새가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격렬한 떨림 속에서 나는 나의 입술을 그의 귓가에 대고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요, 제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내뱉는 명령이자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혈관 속의 피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이 감각. 이 모든 것이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지라도 나는 이 밤의 속삭임을, 이 뜨거운 접촉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우리의 이 추악하고도 아름다운 비밀을 영원히 감싸줄 듯 깊고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내가 제역에게 내준 것은 단순히 나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년이라는 지루하고 건조한 결혼 생활 속에서 바싹 쪼그라들었던 나의 영혼 전체였습니다. 선을 넘는 그 찰나의 순간 나를 괴롭힐 줄 알았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책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마취제를 맞은 환자처럼 제역이 주는 달콤하고 강렬한 쾌락은 나의 모든 도덕적인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종착역인지도 모른 채 오직 서로를 향한 탐닉이라는 연료만을 태우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일탈이나 은밀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가식으로 점철된 내 삶 속에서 유일하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도심 외곽,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린 그 와인바 겸 작업실, 지도 앱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은밀한 장소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대기업 임원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척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내조에 힘쓰는 인형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오직 제역의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 본능에 충실한 나였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갈증으로 메마른 나를 채워주었고 나는 고독에 잠식되어 가던 그의 외로움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탐닉은 길고 격렬했습니다. 제역은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아니, 여자를 넘어 나라는 사람 자체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섬세하게 어루만지다가도 어느 순간 거칠게 몰아붙이며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욕망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내 살결을 스칠 때마다 나는 내가 이전의 삶에서 얼마나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침실에서 겪었던 일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의무 방어전에 불과했다는 것을 제역은 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혀는 나를 태우는 불이었고 그의 입술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로 맞닿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거짓 그리고 남편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체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는 땀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거친 숨결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문득 밀려오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죠? 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역은 헝클어진 내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든 것이 아니오.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거대한 불이 있었고 나는 그저 그 불의 작은 성냥 하나를 그어준 것뿐이지. 당신은 처음부터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예요. 나도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삶도 전부 다요. 두려움 반, 그리고 이미 늦어버렸다는 체념 반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제역은 상체를 일으켜 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내 눈높이를 자신과 맞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짙은 밤색이었고 그 속에는 나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버리면 어떻소? 잿더미가 되면 그 위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불사조처럼 말이오. 그의 손이 내 뺨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이 지루하고 창백한 삶 대신 나만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요. 당신은 이미 이 불을 멈출 수 없어. 그리고 나도 당신을 멈추게 할 생각이 없고 그의 말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나는 정말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하는 시간은 고역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 거실에서의 대화, 같은 침대에서의 잠자리. 그 모든 시간은 마치 얇고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풍경처럼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의 셔츠를 다리고 그를 위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영혼이 빠져나간 자동 태엽으로 움직이는 인형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내 육체는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그 낡은 작업실의 소파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역을 만날 때만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저 그와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길고 지루한 정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초기에 느꼈던 죄책감은 이제 희미해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산소 호흡기 없이 물속에 잠긴 사람이 공기를 갈구하듯 나는 제역 없이는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는 이제
그가 내게 던져주는 짧은 환희의 순간에 철저히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갈등 또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은 지금의 안락한 현실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미래 상대를 넘어 나의 모든 시간과 생각,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소유하려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느 날 그가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소. 그 남자가 아닌 내 품에서 당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매일 아침 말이오. 나는 흠칫 놀라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요.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내 삶은 당신과는 너무 달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가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어요. 제역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말 삶이라고 생각하시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삶이 아니야. 창백한 의무의 감옥이지. 당신은 그저 그 남자의 액세서리로 진열되어 있을 뿐이요. 그는 내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 껍데기뿐인 성을 나오고 나에게 와. 내가 당신에게 이 세상의 진짜 색깔을 보여줄 테니. 나는 흔들렸습니다. 뿌리째 뽑힐 듯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나의 가정은 견고한 성체였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반면 제역과의 관계는 폭풍우 치는 바다였습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펄떡이는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는 안전하지만 죽어있는 성체와 위험하지만 살아있는 바다 사이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사모님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내가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떵떵거릴 수 있는 명함, 백화점 VIP 대우, 남들의 부러운 시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가난한 예술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역의 그 뜨거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나를 여자로 봐주는 시선을 원했습니다. 나를 갈망하고 나를 탐하고 나 없이는 죽을 것 같다고 말해주는 그 뜨거운 입술을 원했습니다. 나의 이런 내면의 변화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부엌에서 물을 마실 때도 휴대폰은 내 손바닥 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액정을 확인했고 벨소리만 울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나의 눈빛은 초조함과 격렬한 욕망 사이를 오가며 촛불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아주 평범한 주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어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루한 흑백 영화가 돌아가고 있었고 남편은 가끔씩 안경을 고쳤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무릎 위에 담요를 덮은 채 그 아래로 은밀하게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액정 불빛을 최대한 낮춘 채 방금 제역에게서 온 짧은 문자를 읽고
또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입술이 얼마나 그리울지 상상하오. 그 남자에게 키스하지 마시오. 그 입술은 오직 내 것이니.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뻔뻔하고도 소유욕 넘치는 문자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쓰려다가 혹시라도 남편이 볼까봐 황급히 메시지를 삭제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쑥! 갑자기 굵은 손이 내 시야로 들어오더니 내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낚아채 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네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화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 도통 집중을 못하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의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혹시 문자를 봤을까? 삭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휴대폰은 그가 가져가는 순간 잠금 상태로 돌아갔지만 화면이 켜지면 방금 온 문자의 알림이 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의 표정 관리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뇽 여보. 그게...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내일 있을 자선 바자회 준비 때문에 주최 측에서 급한 공지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려던 거예요.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을까 봐서요. 급조한 거짓말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 휴대폰을 쥔 채 잠시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나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무심함을 잃고 마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인공지능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선 바자회? 그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고작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사색이 되어 긴장할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의 시선이 내 눈동자를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나? 자네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건가? 직접적인 추궁이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완벽했던 연기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순간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극도의 공포와 기묘한 희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공포는 들킬지 모른다는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희열은 이 위기 상황이 나의 지루하고 죽어있던 삶에 생생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변태적인 쾌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내 생애 가장 차갑고 가장 교활한 미소였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떨리던 목소리를 가다듬고 오히려 그를 탓하듯 부드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숨기는 건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에서 내 휴대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방어 태세를 공격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요즘 당신이 너무 회사 일에만 미쳐 있어서 나한테 도통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내가 외로워서 휴대폰만 본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남편의 가장 약한 고리인 무심함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가정이 완벽한 질서와 통제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의 이런 감정적인 반격은 견고한 그의 성체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창밖의 어둠보다 더 짙고 위험하게 내 삶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가 외로웠다면 사과하지. 하지만 나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 않나? 그는 휴대폰을 내게 돌려주었지만 그의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이 감염극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지요. 나의 이중 생활은 이미 내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침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조차 나를 감시하는 청진기 소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나는 돌아누운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편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완벽한 집, 완벽한 재정 상태, 완벽한 평판을 유지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나라는 사람의 감정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가 설계한 완벽한 도면 위에 놓인 먼지 한 톨 없는 가구에 불과했으니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질식이었습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서 단 1분 1초도 더 견딜 수 없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답답함이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깊은 침묵에 잠긴 시간,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마치 내 비명소리 같았지요. 나는 핸들을 꽉 쥐고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제역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파멸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숨막히는 집에서 단 한순간도 더 버틸 수 없었기에 나는 불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나방처럼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제역의 작업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내 심장 박동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끼익, 낡은 철문이 열리고 제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물감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기묘한 환희가 서린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무너지듯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익사 직전에 구명대를 잡은 사람처럼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짙은 테레빈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거칠고 야생적인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나는 건조하고 깔끔한 스킨 냄새와는 정반대의 살아있는 짐승의 냄새였지요. 그 냄새가 나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해요. 나한테 뭘 숨기는지 물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숨막히던 대치 상황, 그리고 겨우 내뱉은 거짓말까지. 내 말을 듣는 재혁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잔인했고 동시에 나의 혼란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마치 내가 벼랑 끝에 몰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제 선택해야 할 때요. 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창백한 현실로 돌아가 죽은 채로 살 것인가. 그는 거친 손길로 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시커먼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마시오. 당신이 원하던 모든 격렬한 삶은 여기에 있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리고 당신도 나 없이는 숨 쉴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소? 그의 말은 주문처럼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이렇게 갈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저 절박함, 저 뜨거운 눈빛. 나는 평생을 목말라 했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기꺼이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동자에도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지요. 내 당신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우아한 사모님이라는 평판, 남편이 제공하는 안전한 울타리, 그 모든 것을 이 위험하고 불타는 욕망과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나를 거칠게 안아 올렸습니다. 작업실의 벽난로 불꽃이 유난히 격렬하게 타오르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은 우리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고 그의 뜨거운 피부가 나에게 절박하게 닿아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달콤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한 폭주하는 본능의 격렬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서로를 집어삼킬 듯한 탐닉이었지요. 나는 내가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 4시에 재혁의 작업실에서 남편의 의심을 털어놓고 그의 품에 안긴 그 순간 나는 이미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열정은 대가를 요구했고 그 대가는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미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전에는 그토록 지루했던 집이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조차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지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내 손길은 불결하게 느껴졌고 아침 식탁에서 그의 일상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가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오늘 국이 참 맛있군. 남편의 그 평온한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삶이 모두 거짓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이라는 사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재혁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쾌락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끈적하고 검은 죄책감 그리고 다가올 파멸에 대한 예감뿐이었습니다. 재혁은 나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나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 위태로운 이중생활을 지속하도록 교묘하게 부추겼고 나의 영혼까지 갉아먹으며 모든 것을 요구했으니까요.
그의 집착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창백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오. 당신이 그에게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는 거요. 전화를 걸 때마다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주는 열정의 맛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마약과도 같았지요.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오직 나만을 향한 그 원초적인 열망. 그것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들어가는 꽃처럼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국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제역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긴장감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역은 나의 연락을 피했고 나는 그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흠칫 놀라며 서둘러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중요한 문서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만이 들리던 고요한 집안에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이게 뭔가?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고함을 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를 발견한 과학자의 차가운 의문만이 담겨 있었지요. 그 건조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단두대로 향하는 죄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단정하게 정돈된 마호가니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역광을 받아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내가 급하게 숨겨놓았던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제역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작은 조각. 내가 매일 밤 만지작거리며 그의 잔향을 맡던 물건이었습니다. 아, 맙소사.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갑자기 서재에 들어왔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 사이에 무심코 끼워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신을 놓고 살았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달아있었는지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펜던트가 하필이면 남편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 서류철 속에 숨겨져 있었다니요. 남편은 펜던트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은색 금속이 차갑게 반짝거렸습니다. 이건 자네 것이 아닌데, 우리 집 물건도 아니고, 디자인이 조잡하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비틀어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장인의 서명과도 같은 작은 이니셜 JH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니셜인지 묻는 걸세. 그의 질문은 송곳처럼 정확하게 내 폐부를 찔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모르겠다거나 주었다는 식의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맞아요. 나의 대답에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분노도 슬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수식을 풀고 있는 수학자처럼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7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견고한 질서와 논리의 성, 그 완벽한 세계가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펜던트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의자를 돌려 나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고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부었다면 덜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자네의 남편일세. 자네의 일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횟수와 기간은 내게 매우 중요한 분석 데이터야. 내 삶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오류의 크기를 측정해야 하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류, 측정. 그의 차가운 태도에 나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배신한 아내, 상처받은 여자가 아닌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서 발생한 버그나 오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생 경영의 한 부분일 뿐이었던 겁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 나는 그저 완벽한 가정을 위한 부속품, 남들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장식품이었죠.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 후회, 원망이 뒤섞인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내 안의 갈증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은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냐는 말 대신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줄 수는 없었나요? 나의 절규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놀랍게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인정하지. 나는 완벽을 추구했네. 자네도 그 완벽의 일부였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위의 펜던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그 완벽을 스스로 파괴했나? 자네는 이 결혼으로 사회적인 지위, 물질적인 안정을 모두 얻었잖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어줬는데 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냉정해서 내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저런 조잡한 물건을 만드는 남자와의 잠시의 쾌락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릴 가치가 있었나? 자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네가 누리던 이 안락함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나? 그의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날카로워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파멸을 감수할 만큼 제역과의 사랑이 위대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의 논리 앞에서 나의 감정은 너무나 초라하고 대책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언어를, 나는 감정과 온기를 갈구하는 언어를 쓰고 있었기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우리 두 사람을
아니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언어를, 나는 감정과 온기를 갈구하는 언어를 쓰고 있었기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우리 두 사람을, 아니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는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투자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바라보는 듯한 건조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내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에게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낄 배신감에 대한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결국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운명이라는 처절한 자각 때문에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치가 있었어요. 남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젖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완벽한 안정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어도 산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죠. 그것이 나의 유일한 가치였어요. 비록 그 끝이 이렇게 참담한 파멸일지라도 나의 고백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그저 소음이었나 봅니다. 그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한심함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그 풍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다보듯 뒷짐을 지고 섰습니다. 그의 등은 너무나 넓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기댈 틈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를 보지도 않은 채 낮고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나는 이 오류를 수정하겠네. 오류. 그에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리고 나의 외도는 그저 장부상의 오류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우리는 끝났네. 다만 이 계약의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물질적 책임은 전적으로 자네가 지게 될 걸세. 자네가 스스로 택한 대가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등에 꽂혔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지만 그의 차분한 성고는 그 어떤 폭력보다 잔인했습니다. 그는 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이 집의 안주인이었고 그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이 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애원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주는 안정과 부를 얻었었지만 이제 그 대가로 모든 것을 토해내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나의 파멸은 아주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면을 마치고 쫓겨나듯 집을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살을 벨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상하게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였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제역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제 그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가 나의 전부가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이라 불렀으니까요. 그토록 뜨거웠던 눈빛과 미러들이 거지질 리 없다고 나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습니다. 제역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그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비난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 지옥 같은 현실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역과 마주한 순간 나의 그 순진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 문을 열어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내가 기대했던 환희나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짐 가방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본 그의 눈동자가 일순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당황, 그리고 명백한 초조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절박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다 끝내고 왔어요. 나는 그가 나를 와락 껴안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우리 둘뿐이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역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제역은 마른 세수를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정말 다 말했다고? 위자료는? 그 남자가 가만히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나의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부유한 유부녀와의 은밀한 미래가 주는 스릴, 그리고 책임 없는 쾌락뿐이었다는 것을요. 제역 씨? 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부르자 그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본심을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린 줄은 몰랐소. 나는 당신이 그 완벽한 가정을 지키면서 몰래 나에게 올 때가 좋았소.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좋았는데 이렇게 맨몸으로 튀어나올 줄은. 쿵.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찾아온 감정은 아주 차갑고 단단한 체념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뛰어들었던 사랑은 그에게는 그저 지루한 일상을 달래기 위한 자극적인 게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판돈을 전부 걸고 올인을 선언하자 겁을 먹은 도박꾼이 판을 엎고 도망치려는 꼴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원했던 건 내가 아니었군요. 내가 지키던 그 화려한 껍데기,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다는 그 배덕감. 당신은 그 가면을 사랑했던 거였어요. 내 말에 제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듯 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당신을 사랑했소.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현실을 파괴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저 당신의 영원한 비밀이고 싶었을 뿐. 비겁한 변명. 나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를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순수했던 인형도 아니었고 사랑에 눈이 멀어 불 속으로 뛰어든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삶의 가장 깊은 어둠을 보았고 믿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파멸을 겪고 살아남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역설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 안의 연약한 살점들은 다 타버렸고 남은 것은 화상 입은 흉터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내 발걸음은 처량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당당했습니다. 나는 깨끗이 남편을 떠났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자유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챙긴 것은 오직 이 처절한 배신과 상실의 경험,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라고 제 복을 제가 걷어찼다고 비웃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거대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 화상 자국만큼의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요. 이 흉측한 상처들은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이자 내가 치열하게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낯선 도시로 떠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맞춰 창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들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헬쑥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미련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나는 파멸의 대가를 전부 치렀고 이제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홀로 선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무자비하고 지독하게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파국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국은 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거칠게 틀어버렸습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남쪽의 작은 소도시에 닻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익명의 자유뿐이더군요. 내가 떠나온 도시는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았고 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나의 새로운 일상은 너무나 평범해서 때로는 그 적막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의 완벽한 성체, 그 숨막히게 화려했던 저택에서 벗어난 나는 이제 낡은 빌라의 작은 방 한 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인스턴트 커피를 내리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으로 출근해 책을 정리하는 시간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그저 서울에서 온 사연 있어 보이는 조용한 사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때 명품을 휘감고 갤러리를 드나들던 여자였다는 사실도 뜨거운 불길 같은 치정에 휩싸여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린 여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슴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밤마다 욱신거리는 아물지 않은 상처였고 동시에 내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살아 있었던 순간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가끔씩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일 때면 나는 그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곤 합니다. 술기운의 상처가 아릿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 격렬했던 순간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되살아나 나를 덮치곤 했습니다. 그 남자의 기억은 예고도 없이 섬광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재혁?
그의 이름은 이제 내 삶에서 완벽하게 잘려나간 찢어버린 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채취, 나를 바라보던 그 끈적한 눈빛은 여전히 내 몸의 세포 어딘가에 문신처럼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낡은 와인바 겸 작업실의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가죽 소파 냄새와 싸구려 위스키, 그리고 위험한 욕망이 뒤섞인 그 짙은 밤색의 향기. 지금은 헌책의 먼지 냄새와 곰팡 내 나는 종이 냄새가 나의 일상을 채우고 있지만 문득 비 오는 날 젖은 흙내음이 코끝을 스칠 때면 환영처럼 그날의 향기가 피어올라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도 아릿한 기억은 재혁이 나를 들어 올려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고 속삭이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불을 멈출 수 없어. 우린 같이 타버릴 거야. 그는 옳았고 또 틀렸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평판, 그리고 내가 7년간 공들여 쌓아온 안정이라는 탑까지도. 하지만 우리는 같이 타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타버렸지요. 이제와 차갑게 식은 머리로 생각해보면 재혁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여자가 파괴되어가는 그 과정, 그 짜릿한 드라마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자신의 게임이 너무 빨리, 너무 심각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의 잔인하고 솔직했던 마지막 말이 차라리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 긴장감이 좋았는데 그 말이 나의 미련을 싹둑 잘라주었기에 나는 오히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도 미련도 아닌 뼛속까지 시린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에게서 받은 뜨거운 상처를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애틋함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사라졌지만 그 관계가 내게 남긴 결핍에 대한 자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남은 술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은 재혁이라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육체도 달콤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은 남편의 그늘에 가려 사회적 지위에 눌려 깊이 묻혀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재혁은 단지 나의 억눌린 자아를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 나의 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촉매제였을 뿐입니다. 사랑은 때로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마실 때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을 만큼 달콤했고 그 짜릿한 쾌감은 세상의 어떤 안정보다도 값진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은 결국 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식시켰고 나를 세상 끝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그 독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와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정부가 아닌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사무치게 고독합니다. 가끔은 그 화려했던 감옥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내 삶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위선도 남을 속이는 연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고통을 느끼며 내가 저지른 죄와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하겠지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나는 배웠습니다. 사랑이 열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더 이상 잃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이 씁쓸하고도 차가운 진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치른 대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처절한 대가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한 여자의 위험하고도 처절한 홀로서기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서야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그녀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은밀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의 깊은 곳을 찌르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